숨겨져 있지만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일론 머스크 다 슈퍼컴퓨터 시대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GPU하고 HBM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HBM 메모리 요 단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GPU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하드웨어를 보는데 승부는 AI 슈퍼컴퓨터에서 나온다. 그래서 AI 슈퍼컴퓨터 아래는 이제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슈퍼컴퓨터의 개발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핵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HBM 이제 설계하던 직원이 네.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제 갔다가 하이닉스가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고 얼마 네. 전에 법원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 K 반도체 기술이 워낙 저희가 좀 네.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유출 우려가 많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궁금합니다. 뭐 저는 결국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서로 좋은 인력을 빼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삼성 하이닉스도 미국에 있는 고급 엔지니어 데리고 두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법원의 판결에 2년 계약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직 금지. 저는 그런 거는 꼭 인간으로나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밀이 잘 지켜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엔지니어들이 자기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거에 대한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어제도 제가 삼성 고위 임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성의 최고 엔지니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 있는 엔지니어는 의사보다 월급을 더 주자. 저 프로젝트 덜 줘도 되니까 더 주자. 그래서 그 사장님 거기 계셨는데 사장님 보고 당신 월급 우리 다 같이 공개하자. 그래야 젊은 사람들의 의대 안 가고 삼성전자 사장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펠로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에 네.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는 이제 부사장급 대우를 하고 기술만 하는 거죠. 또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임원이 되지 않지만 엔지니어로서도 임원급 대우를 받을게.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삼성에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는 정년을 없애자. 그래서 최고 엔지니어를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직장 이동이나 그런 게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삼성에 제안한 거는 삼성에 이제 입사해서 10년쯤 하면 자기 기술에 또 한계가 봉착을 하거나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때 카이스트에 보내달라 그러면 석박사 공부시켜서 다시 보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자기 성취, 대우 이런 거를 마이크론보다 더 좋게 해주자. 그게 제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AI 시대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갖고 주가가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가 총액 3위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시총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가 어디죠? 1위가 MS고 2위가 애플이고. 네, 애플을 이제 그래서 애플이 조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경쟁하는 체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인 거는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오픈 AI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제가 4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가 GPU 잘 만든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GPU는 껍데기고 그걸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장치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원하는 게 그 소프트웨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로는 프로그램 짜도 제대로 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으로는 뭐 구글의 TPU나 인텔의 가우디나 아니면 AMD의 MI300X가 더 스펙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당을 해서 밥을 먹을 때 거기 뭐 칼로리가 얼마고 뭐 고기가 몇 그램 이런 거보다도 가서 분위기가 또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AI 슈퍼컴퓨터도 직접 개발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 단백질 신약 개발 AI까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회사가 아니라 AI 전체 생태계를 다 갖고 있다 이런 게 드는데 그 중에 이제 AI를 들여다보면 AI가 우리한테 어떻게 서비스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데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 군데 집적화 시켜놓고 누구나 갖다 쓰게. 또 하나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온 온 디바이스 AI가 위너가 될지 온 클라우드 AI가 위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온 클라우드 AI에 한 표 합니다. 제가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면 네. 아니면 젠슨 황이라고 생각하고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9천조 경단위의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세계 10억 인구가 매달 10억씩 10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면 일 안 할 만큼 그 성능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동시에 내가 뭐 보고서 써줘. 이 정도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또 하나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서 써줘 그런데 어느 회사는 1시간 걸리는데 어느 회사는 1초 만에 써. 누구 쪽으로 다 몰리게 속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저와 똑같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오픈 AI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데이터 갖고 다 학습을 해서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비게이트처럼 걔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꿈꾼다면 모든 전 세계 10억 인구에 해당하는 1:1 인공지능 모델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말도 걔가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한 100만 배 정도. 그래서 GPU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 뭐 메타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LLM을 개발한다 이러면 수십만 대의 GPU가 아마 몇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회사는 100만 대 GPU 갖고 일주일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I 슈퍼컴퓨터라는 건 GPU 256개, 그거 하나가 되면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되는데 그게 1000개 단위. 그러니까 운동장 하나 가득 채우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학습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또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소모도 줄여야 되고 열도 많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일론 머스크 다 슈퍼컴퓨터 시대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GPU하고 HBM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HBM 메모리 요 단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GPU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하드웨어를 보는데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게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수십만 명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고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의 개발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핵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왔잖아요. 네.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적할 이제 네. 칩을 본인이 네, 이제 네.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교수님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온 건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엄청난 그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만 의존하고 또 파운드린 TSMC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아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 그럼 파운드리도 있고 칩 설계도 있고 HBM도. 또 하나는 이제 HBM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를 만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뭐 파운드리 용량이 1이다. 현재 삼성이 하는 게 HBM의 생산량이 1이라고 하면 아마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세계 대전이 지금 이뤄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 주도권은 현재까지는 좀 어디가 쥐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근데 AI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 근데 이제 이건 수학 기반이라 꼭 미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를 통해. 그런데 결국은 그건 비등비등 1:1이라고 보고 승부는 AI 슈퍼컴퓨터에서 나온다. 그래서 AI 슈퍼컴퓨터 아래는 이제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원천 기술이 없고
EDA라든가 장비 모든 게 다 미국, 일본, 유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GPU도 미국이 일단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은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는 게 또 AMD잖아요. 네, 네. GPU 엔비디아랑 AMD 뭐 대결 추이라고 할까요? GPU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래서 계세요? 제가 AMD 리자 수의 기술 발표 이런 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속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역시 반발자국 가는 이유가 그레이스 호퍼 200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지금 개발 중인 게 전통적인 그 AI 슈퍼컴퓨터는 GPU는 엔비디아를 걸 쓰고 CPU는 인텔 거를 썼어요. 근데 그레이스 호퍼에서는 이 CPU조차도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쓰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인텔이나 AMD의 이제 그 주도력을 많이 뺏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AMD가 MI300X를 네. 내놓는 걸 보면 성능적으로 보면 H100 이상급은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 그게 누구나 언제나 안정되게 어떤 새로운 모델이 있어도 돌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서비스 퀄리티가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면 비교가 아직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당분간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 서비스 퀄리티,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줄이면 3년 내에 AMD, 인텔이 뭐 한 10%씩 GPU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을 두고 하이닉스랑 네. 삼성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두 회사 중에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 조금 앞서가고 있긴 예, 하지만 예. 교수님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릴레이 중고등학교 달릴 때 보면 1, 2, 3, 4등이 이제 막 달리면 네네. 순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앞 사람이 넘어지거나 바톤 떨어뜨리면 확 바뀌어요. 예, 그런 거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인적 구성이나 기술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 우리죠 스케이트 할 때 마지막에 칼날 싹 네. 떼는 거 거기서 결정 나고. 그런데 하여튼 두 회사 다 넘어지지 말고 마이크로는 저 뒤에 쫓아오게 하고 동방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둘 다 나눠져 있고요. 둘 다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저하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날밤 새워갖고 뭐 어떻게 해서 수율 만들고 어떻게 하는 대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기초 기술이 경쟁력에 저게 판별이 날 것이다. 아까 나노도 얘기했고 옹스트롬도 얘기했고 양자역학도 얘기 들었는데 거의 기초 과학에서 결국은 실력이 옛날에는 누가 빨리 밤 새우느냐, 누가 빨리 자본을 투자하느냐, 공장 세우느냐 이런 건데 거의 그게 비슷할 때는 기초 과학 수준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승부도 기초과학이라면 물리화학 수학.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이스트와 학생들한테 강연하면 물리과 수업 많이, 수학과 수업 많이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공지능의 자아 감정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네. 있다. 뭐 인공지능의 국적도 있고 네.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있다. 강화학습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면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 저희도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고에서 사용된 인공지능인데요. 알파고에서 둘이 게임을 계속해서 누가 이기잖아요. 그 이긴 게 잘했다라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리워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강화학습 인공지능망을 고쳐가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망이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기를 키운다. 네. 제가 아기 키우는 거 아니고 우리 딸이 키우는데 유튜브에 자꾸 아기들께 올라오는 그 중에 뭐 60만 뷰가 엄청 뷰가 높은 게 아기들이 첫걸음 뛸 때 온 가족이 깜짝 놀라는 그런 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막 온 가족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아기가 이거 다음에 또 해봐야지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입니다. 그 자식 교육하실 때 강화학습을 쓰셔야 돼요. 자꾸 혼내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 교육할 때 너는 삼성전자 사장감이야 이런 말을 턱 던져요. 너는 교수해도 되겠어. 과장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줘요. 나중에 잘 되더라고. 이런 거가 이제 강화학습인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라고 계속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좋은 점수를 주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너는 대한민국 국적이야. 그러니까 독토는 우리 땅이라고 너는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덕 교과서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 이념, 국적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 받은 인공지능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주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보통 요즘 1명이나 2명밖에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은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인공지능끼리 또 연합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DNA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새로운 종족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뭐 제프리 힌튼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하고 상상하는 바는 비슷하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우리 카피 페이스트 할 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매겨놓으면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가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나중에 뭐 종족 새로운 종족도 뭐 만들고 그럼 인간을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또 AI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뭐 직군들도 네, 있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거나 또는 뭐 손자 손녀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미래 직업은 3가지밖에 없다. 하나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그 만든다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 직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경영자일 수도 있고 방송 작가일 수도 있고 신문 기자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 일. 예. 인공지능이 오토바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는 일, 요거 3가지다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자가 네. 이제 교수님 모토라고 들었는데요. 반도체 분야를 내다봐 주신다면.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경계가 무너진다. 3D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근데 조금 안으로 가까이 10년 내로 보면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것은 3D 패키징이 하나의 솔루션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레브러스의 방법인데 미국 국방성 AI 사용하는데 12인치 세수대야만한 웨이퍼 전체가 메모리로 깔고 거기에 GPU라는 계산기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삼성과 같은 메모리가 필요 없이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용. 또 하나는 메모리 안에다가 일부 계산 기능을 집어넣자. 그게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 그 폰 노이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고 대량의 계산, 대량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 또 하나는 폰 노이만 구조가 거의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운 컴퓨팅이 없을까 하고 시도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네. 오늘 저는 이제 기술 위주로, 경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행복이 뭐냐, 뭐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핵무기와 비슷하게 우리 인류에 도움도 되지만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데 2개가 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대국에 쌓여 있는데 우리만의 무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 TV를 보시지만 인공지능과 이런 파도가 여러분 실생활까지 계속 올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네. 해주신 김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